다음은 국내외 테크 스타트업 전문 엑셀러레이터로 활동 중이신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님께서 200조 푸드테크 분야 투자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퓨처플레이 대표 맡고 있는 류중희입니다. 푸드테크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더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이제 글로벌한 위기입니다. 지금 방금도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글로벌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가끔 시켜 먹던 배달 음식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매일 먹을 수밖에 없게 됐고, 또 이런 리테일에 있는 식당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의식주의 변화가 크게 찾아왔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의식주 중에 변화는 아무래도 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다는 거는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의 가치이기도 하고 또 위생과도 관련이 있고요.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 분야가 이 푸드 쪽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릴린 먼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의 씨앗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급변하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지를 관찰한다면 미래에 이런 스타트업들이 뜰 것이다, 이런 푸드테크 분야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푸드테크 분야의 전반적인 지금 동향인데요. 굉장히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각종 마켓들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림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이 푸드테크 쪽에서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큰 화두는 ESG입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과 푸드테크와 ESG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이제 푸드를 생산함에 있어서의 효율 이런 문제도 되게 크지만 푸드 웨이스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배달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주문한 모든 음식을 다 우리가 먹어 치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용기의 문제도 되게 커지고 있어서 그냥 식품 자체를 잘 만들어내고 잘 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뒤처리를 하는 것까지 하나의 에코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 테크놀로지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푸드 산업에 있어서 사실은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도 더 인적 요소가 되게 필요한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종업원이 있어야 되고, 그럼 종업원이 접객도 해야 되고, 주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문받은 음식을 또 제조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이제 인력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뒤에 발표하실 부릉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배달원들의 임금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거는 배달을 하려고 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고요. 글로벌하게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면서 이런 액티브한 그런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수가 또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변화, 기회 혹은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푸드테크 스타트업 투자 동향을 보면요, 좀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좀 작은 딜이 오히려 빈도가 많아져서 전체 투자량이 늘어난, 이게 어떤 때 이런 투자 성향을 보이냐면은 굉장히 혁신이 많을 때 어떤 혁신이 과연 미래를 바꿀지 아무도 모르니까 분산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이노베이션들이 많이 퍼져서 나타나고 그 작은 이노베이션들에 벤처 캐피탈들이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이 딜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인데요. 북미가 전통적으로 이런 푸드테크의 강자였는데 잘 보시면 북미가 이제 서서히 줄고 있고 아시아 시장은 계속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재미있는 거는 유럽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은 이런 푸드테크 도입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코로나19가 얼마나 이런 유럽 사람들 생각을 바꿔놨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진짜 글로벌하게 아시아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푸드테크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대한 동향 중에서 한 5가지 정도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의 사업이나 그런 전략에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시그널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푸드테크 분야에 있어서 딱 5가지만 어떤 키워드를 뽑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건 뭐 제 관점이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는 컨택트리스, 리얼타임 언더스탠딩, 울트라 퍼스널라이제이션, 리퍼 포지션, 빅블러 이렇게 5가지가 되겠는데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택트리스입니다. 컨택트리스는 말 그대로 비대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비대면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오프라인 리테일에서의 비대면을 구현하려면 로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만큼 이 푸드 영역에 있어서 식품 영역에 있어서 로봇의 중요성이 대두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 테크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레스토랑을 잘 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영역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투자를 또 받았다는 것을 통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오프라인의 식당이라는 게 사라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모든 이런 그 규제가 다 풀리더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식당에 갔을 때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아마 로봇이나 키오스크를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그걸 더 우리가 심정적으로 편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투자한 베어 로보틱스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푸드 서빙하는 로봇입니다. 또 최근에 이 푸드 서빙 로봇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베어 로보틱스는 한국인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회사인데 기타 뭐 중국의 회사들이나 여기 다양한 글로벌 회사들이 이 푸드 서빙 로봇들을 만들고 있고요. 재미있는 건 우리 주변에서 이런 로봇 서빙을 보는 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졌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신기해했거든요. 아, 로봇이 음식을 나른다고?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당연히 이 밀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로봇이 음식을 나르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소비자도 하게 되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리테일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인력난입니다. 그래서 이 서빙할 수 있는 종업원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봇으로 자연스럽게 대체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레이버 쇼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동력의 부족이 그 얼리 스테이지의 쿠킹 로봇들 아까 서빙 로봇 말씀드렸는데 또 쿠킹 로봇들에도 투자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에인미라던가 여기 있는 뭐 셰프 로보틱스라던가 그다음에 본봇 같은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투자를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셰프 로봇, 쿠킹 로봇은 막 팔이 달려가지고 모든 푸드를 다 만들어내는 이런 상상을 하는데요. 단기간에는 이런 로봇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이 버티컬 단위로 뭐 예를 들면 샐러드 같은 볼 푸드를 잘 만든다던가 뭐 프라잉을 잘 한다던가 아니면 커피를 잘 만든다던가 이런 버티컬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진화가 있었고 이런 조리 로봇들도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주방을 잠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파이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볼 푸드 특히 이제 웜 볼푸드, 그러니까 이렇게 뜨겁게 가열을 해가지고 한 그릇을 이렇게 사발에 담아 먹는 이런 종류의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이고요. 미국의 보스턴에서 출발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피크닉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상자처럼 생긴 거 안에 이제 피자를 조리할 수 있는 장치들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뭐 피자 도우도 만들고 그 도우 위에 토핑도 올리고 하는 식으로 피자를 쿠킹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티컬 쪽의 확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저희 퓨처플레이가 자회사로 만든 퓨처 키친이라는 회사가 로봇 주방을 하고 있습니다. 치킨을 만드는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기존에 이런 그 로봇 치킨을 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의 접근은 이런 유니버설 로봇 같은 협동 로봇을 이용해서 로봇 팔로 조리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람이 치킨을 조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예를 들면 치킨을 만드는 로봇을 만들려면 미니어처 사이즈의 일종의 공장을 만드는 그런 접근으로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되는데요. 그걸 퓨처키친이 하고 있고 뉴빌리티라는 또 자율주행 배달 로봇 회사와 함께 송도에서 최근에 로봇이 조리하고 로봇이 배달하는 시연을 전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 꼭지는 리얼타임 언더스탠딩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왜 먹는지 뭐 어디를 방문했다가 와서 음식을 먹는지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걸 뭐 분석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지금 메타버스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먼저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 다음에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프라인을 방문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길 가다가 맛있어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미리부터 내가 이 음식을 이 식당에서 먹겠다는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내 앱을 방문하고 웹페이지를 방문하고를 측정하는 것처럼 오프라인 공간을 그렇게 측정하고 싶다는 욕구들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 센트릭한 식당 경영이 또 AI와 만나서 또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이제 오픈업이라는 회사가 좋은 사례인데요. 우리가 새로 식당을 내겠다. 뭐 푸드 프랜차이즈 회사의 경우에 우리가 뭐 피자를 파는데 10호점을 어디 낼지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감으로 이 동네 안 들어갔으니까 이 동네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막 점포를 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상권 분석을 굉장히 세밀한 데이터를 갖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쓴 데이터와 또 이동통신 회사의 고객들의 이동 데이터, 그 다음에 국토정보부에서 나오는 그 동네마다의 어떤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AI가 다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종류의 음식을 이런 방식으로 팔 거면 타겟하는 세대가 이렇다면 그냥 이 동네에 이 위치에 이 부동산이 가장 싸니까 여기다가 가게를 만드세요. 이거를 제안해 주는 거죠. 뭐 사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은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실시간 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프라인에 내가 식당을 하나 창업하겠다라고 해도 AI에 의존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역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지역별로 뭐 주변에 상권이 어떻게 돼 있고 경쟁 업체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특정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줍니다. 메이아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투자한 회사인데 여기는 영상 기반으로 오프라인 방문자 분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백화점이라든가 쇼핑몰 또 식당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이 옷을 관심 있게 들여다봤는데 실제로 구매는 하지 않고 떠나갔는지 아니면 그냥 관심 없이 지나쳤는지 혹은 어떤 매대에서 물건을 짚고 샀는데 그 다음 매대에서 또 물건을 사는지 이런 식의 고객의 행동 분석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고객의 행동 분석을 CCTV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방범을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다 공간에 CCTV를 깔아놨는데 이 CCTV에서 나오는 영상을 AI가 분석을 해서 자연스럽게 공간을 분석하고 해석해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객의 객단가를 올리는 이분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분한테 푸시 메시지를 주면 이 물건을 더 사겠구나, 이 음식을 더 먹겠구나 하는 거를 AI가 판단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울트라 퍼스널라이제이션입니다. 그 말 그대로 초개인화라는 것이죠. 기존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자기 취향대로 뭐 음식도 골라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맨날 주문해서 음식을 먹더라도 다 그 법의 그나물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지금 주문해서 먹는 게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런 음식만 먹어도 충분히 질리지 않고 내 취향에 맞고 건강해진다 라는 이런 개인화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헤빗이라는 회사인데요. 푸드 레시피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퍼스널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레시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매운 걸 못 먹고 무슨 새우 알러지가 있고 그러면 맵지 않으면서 새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가 뭐 먹고 싶은 파스타 같은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레시피를 찾아줘야 되는데요. 이걸 자동으로 AI가 찾아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되지? 뭘 먹어도 괜찮을까? 뭐 너무 질렸는데 또 다른 음식을 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는 것도 AI가 책임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비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또 최근에 그 젠지들의 그 G 제너레이션들의 굉장히 큰 호응을 얻는 어떤 생활 방식 중에 하나가 가치 소비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구 온난화를 막고 싶으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향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의 물건을 사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그 지구를 위해서 육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그런 뭐 비건 푸드를 먹거나 아니면 비건을 위해서 만든 비건 및 합성 밑을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가치 소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동안은 쇼핑몰들 다 찾아서 헤매야 됐습니다.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이 물건이 나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방향에 맞는가를 걸러내기 위해서 되게 힘들었는데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가치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커머스 플랫폼이 별도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동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 원원원 같은 회사는 이 회사는 그 장 건강을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그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 있는데요. 문제는 내가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진단 이후에 식단을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아예 푸드를 서빙을 해줍니다. 음식물을 배송해주고 맞춤형 보충제도 제안해주고 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요법도 처방해주는 식으로 그냥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사 이후에 식생활과 결합을 해서 아예 그냥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리퍼포지션입니다. 리퍼포지션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원래 의도했던 역할, 기능을 변형을 시켜서 다른 기능을 맡기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푸드테크 쪽에 가장 뜨거운 감자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냥 고기를 먹었는데 식물로 고기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고기를 먹으면 되지 왜 식물로 고기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우리가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죠. 더 이상 계속 이렇게 육식을 하다가는 이 가축들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이걸 리퍼포지션을 통해서 다른 재료로 익숙한 맛을 내는 이런 시도를 하는 또 푸드테크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랑 비버리지 코퍼레이션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ESG 화두가 이 푸드테크 업계에도 굉장히 큰 태풍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푸드 웨이스트 같은 딱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푸드의 음식의 원료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 원료가 예를 들면 곡물이거나 아니면 원료가 무슨 고기거나 하는데 그 고기를 얻기 위해서 곡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이런 사육을 하고 있느냐 혹은 이게 지속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어떤 재료를 넣어가지고 이 식재료를 만들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챌린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유럽의 네슬레 같은 경우는 이 연구소에서 퓨처밋 테크놀로지스라는 스타트업과 이런 배양육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소의 모든 부위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의 또 양질의 고기를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안심이나 등심 이런 부위만을 연구실에서 배양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획기적이겠죠. 이런 어떤 목축업, 가축들을 키우는 이런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양육에 대한 실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블루날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배양육인데 여기는 생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생선은 뭐 소나 돼지를 키우는 거에 비해서는 좀 환경에 영향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어류들은 양식을 하거나 그 먼 바다에서 이렇게 참치를 잡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데 이 둘 다 굉장히 이제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도 랩그로운으로 배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선 배양육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기존에 우리가 먹어오던 고기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가운데 이 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물로서 얻는 그 영양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프로틴이잖아요. 단백질이죠. 근데 이 단백질 섭취 자체를 아예 다른 근원에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얼터너티브 프로틴이라고 하는데요. 이 얼터너티브 프로틴 쪽이 최근 투자가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쪽에 특히 미국의 VC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터너티브 프로틴 회사 중에 그 우유를 만드는 모티프 푸드웍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란을 합성해서 만드는 이저스트라는 회사도 있고요. 밀크, 우유를 만드는 이제 낫코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세 회사 다 공통점은 이걸 식물 유래 원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제품, 뭐 치즈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뭐 계란, 아니면 우유 자체를 어떻게 하면 식물성 재료에서 만드는데 소비하는 우리가 먹기에는 이건 실제로 소에서 짠 우유랑 맛이 똑같은데? 근데 알고 봤더니 식물 유래 성분이고 그 프로틴 함량도 실제로 우유에 못지않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음료 시장에 있어서는요, 이런 또 트렌드가 있습니다. 펑셔널 베네핏을 주는 음료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물을 대체하는 그냥 뭐 청량음료처럼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쪽으로 비버리지가 계속 진화해 왔는데,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건강을 훨씬 더 많이 챙기게 됐고요. 그러면 이 기능성 음료, 그냥 음료를 마시는 게 그냥 단순히 갈증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음료는 실제로 그 비버리지는 푸드보다 훨씬 더 소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게 되기 때문에 이걸 기존의 기호 식품이지만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는 커피나 뭐 콜라나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음료 시장이 또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성 음료, 특히 플랜트 베이스드의 이런 식물 기반의 음료로서 여기 써닝크라는 회사나 여기 엘레멘츠라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각각이 필요한 성분들, 그 다음에 영양분들을 조합을 해서 천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포지셔닝의 음료들입니다. 저희 퓨처플레이가 투자한 사례 중에는 이 달차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페이크 커피가 있는데요. 이미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구입해서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커피인데 커피가 아닙니다. 이걸 마셔보면 맛은 커피랑 똑같은데 실제로 커피콩을 이용해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원료들, 다른 식물성 재료들을 조합해서 커피 맛을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이 적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화학 성분으로 줄인 건데 그래도 카페인이 남아있죠. 근데 여기는 아예 카페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히트를 한 게,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카페인을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임신을 하기 전에 커피를 뭐 입에 달고 사시던 분들이 갑자기 커피를 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대체 커피로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특정한 성분을 소비할 수 없는 타겟층을 포커싱해서 그 타겟층한테 소구할 수 있는 리퍼 포지션을 찾아내시면 굉장히 새로운 또 히트 푸드 상품, 비버리지 상품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연장선상에서 또 각광을 받는 건 알코올 테크인데요. 요새 혼술러가 늘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사실 최근에 좀 풀리긴 했지만 회식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인 소비가 또 되게 커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테크는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더 양질의 술을 만들거나, 아니면 원래 알코올이 있던 거를 오히려 알코올 프리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 다 통칭하는 것들인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도 최근에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술 자체를 좀 합성해서 만든다거나, 더 특정 성분을 강화하거나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다던가, 이런 트렌드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를 하는 미국 스타트업 중에 이제 앤더스 웨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몰레큘러 스피리츠라고 아예 화학적으로 합성한 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까지 와인을 한 종류를 만들었고, 사케를 한 종류를 만들었고, 위스키를 한 종류를 만들었는데, 셋 다 전통적인 방법, 뭐 와인 같은 경우는 포도를 가지고 만들고, 뭐 사케는 쌀로 만들고, 위스키는 뭐 밀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았고, 정말 화학 성분들만 재조합해서 실제로 마셨을 때 굉장히 훌륭한 위스키 맛이 나고 훌륭한 와인 맛이 나는 이런 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술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이번 빈티지는 너무 좋아서 올해 나온 와인은 정말 맛있었는데 이 와인 맛을 계속해서 우리가 즐길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명주라고 불리는 술의 화학 성분을 분석을 해서 그걸 다시 재생산하는 이런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뜨는 거는 알코올 프리 비버리지인데요.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건강을 챙기면서 기존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던 음료를 노알콜로 마시되 알코올은 없지만 풍미는 그대로 유지하는 또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프리 비어라던가 알코올 프리 와인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두 개의 스타트업인데 이제 어스레틱 브루잉 컴퍼니라던가 라이어스라는 스타트업, 이런 회사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류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알코올 프리인 이런 시장들을 또 개척하고 있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트렌드는요, 빅 블러입니다. 말 그대로 경계가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건 온라인이야, 이건 오프라인이야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어디서부터가 온라인이고 어디서부터가 오프라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런 현상들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키친이라고도 불리고 이제
고스트 키친이라고도 불리는 저기 이제 숨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배달만 하는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뭐 한국에서도 이제 공유 주방이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서 지금은 이런 배달 전문으로 몇 개씩 이제 가게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데 실제 주방은 하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주방에서 멀티 브랜드를 소비하는 거를 멀티 브랜드 버추얼 키친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이런 멀티 브랜드 버추얼 키친으로 진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멀티 브랜드 버추얼 키친이 굉장히 많은 이제 푸드 프랜차이즈들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의 뭐 위쿡으로 대표되는 이런 공유 주방 업체들이 있고요. 이 공유 주방 업체들은 또 굉장히 이 소상공인들이 특히 이제 푸드를 하시던 분들이 리테일에서 자기 가게를 열어서는 이 임대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고 대부분 매출이 이제 배달에서 나니까 아예 그냥 이 가게를 접어버리고 공유주방에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각광을 받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쿠켓 같은 사례인데요. 뭐 내일 뭐 쿠켓 이문주 대표님 발표도 있으신데 굉장히 용감하게 삼성동에 코엑스 안에 이런 매장을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쿠켓은 온라인으로 이 음식 상품을 파는 회사인데 사실 음식이라는 게 먹어보기 전에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쿠켓이 굉장히 잘하던 거는 그걸 비디오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음식을 소비하시게끔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므로써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계를 아예 허물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 잘하던 맛집이 뭐 홈쇼핑으로 들어간다던가 뭐 온라인 커머스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봤지만 우리가 온라인에서 태어나서 온라인만 잘하던 회사가 거꾸로 오프라인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푸드테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온라인에서 잘하고 있는 강자들이 어떻게 오프라인 플레이를 하는지를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를 파악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퓨처플레이가 투자한 회사 중에 스낵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포화의 상태에 있는 푸드 유통 그 채널 중에 하나가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그냥 동네 이런 점포 역할, 그래서 내가 간편하게 뭔가 요기를 한다던가 뭐 음식물을 산다던가 하는 공간으로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편의점에 방문하는 일도 이제 보통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스낵포 같은 경우는 아예 회사에 이 편의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간식을 제공하는 게 사실은 스타트업들을 포함해서 요새 대기업들 포함해서 굉장히 큰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 됐는데요. 지금 사원 복지가 됐는데 그 간식바를 사실 회사 총무팀이 운영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스낵포가 이것들을 대행하는데 이걸 통해서 스낵포가 확보하는 것들은 그럼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과자를 좋아하는지 무슨 컵라면을 좋아하는지라는 빅데이터를 다 모읍니다. 이걸 통해서 더 나은 음식들을 계속 딜리버리 해줄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또 예를 들면 농심하고는 기획 상품을 같이 만드셨어요. 아, 요즘 20대 직원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어떤 복합 박스 상품을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기획도 하셨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통업체가 빅데이터 업체가 되는 이런 식의 진화를 또 하고 계신 좋은 사례입니다. 네, 프레시 스토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무인 점포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리테일의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가서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를 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건 일종의 가게 자체를 거대한 자판기처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레시 스토어에서는 일반 자판기에서 파는 걸 좀 상상하기 어려운 뭐 야채라던가 고기라던가 이런 걸 팔고 있고요. 굉장히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뭐 물건을 구매하고 뭐 푸드를 구매하고 그 기록들은 다 온라인으로 남고 다시 그럼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재고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신개념의 이런 리테일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오프라인 리테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본질은 어떤 온라인의 플랫폼 사업이다. 이런 식의 하이브리드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꿔야 될까요? 사실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사실 그거는 문제를 찾아내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삶의 방법이 바뀌고 옛날에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던 거를 더 문제구나, 이게 사실은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먼저 찾아내고 먼저 푸는 기업이나 개인한테는 그만큼 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여기도 많이 펼쳐놓은 분이 많은데 이런 노트북
이 노트북을 발명한 분이 이 앨런 K라는 분이거든요. 이 앨런 K라는 분이 1971년에 굉장히 과거인데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 궁금하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당장 시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먼저 파악하셔서 내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낸다면 내가 푼 그 솔루션이 결국 미래가 되는 이런 되게 행복한 결말을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스스로를 재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조직, 또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사업 모두 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동향들을 잘 보고 배우시고 재설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발표에 대한 Q&A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상 지리단 분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잠시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양정수 님께서 네, 질문을 주시겠습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외식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와 메타버스 등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뭐 많은 부분을 제가 발표에서 커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AI나 메타버스를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AI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하던 일인데 더 이상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를 소프트웨어가 대체를 하면 그게 AI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식품 산업의 영역 중에서 아,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AI 기술을 가진 분들과 협업을 해서 그 문제를 AI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메타버스가 뭐냐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사실 메타버스는 별게 아니고 나의 삶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넘어가 있으면 그게 메타버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진짜 맛있는 맛집을 갔을 때 서로 경쟁적으로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잖아요. 아니, 사진을 찍는다고 그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까? 생각해보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라는 내 감각을 확대를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미 푸드 산업은 메타버스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제공하는 음식이 더 많이 사진이 찍혀서 더 많이 인스타그램에 회자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저는 메타버스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하는 게 AI고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을 온라인으로 넘기는 게 메타버스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방향으로 좀 더 가속도를 붙여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대표님 좋은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실시간을 통해서 올라온 질문들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좀 시간 관계에서 선택을 해서 우리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대비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수준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푸드테크 영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리포 포지션으로 얘기한 이런 합성육이라든가 이런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해외 시장에서 보다는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런 과학기술의 차이도 있고요. 더욱더 큰 거는 사실은 시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푸드 시장이 한국 시장에 비해서 훨씬 큰 이제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뭐 임퍼서블 푸드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이미 상장이 돼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 그쪽은 살짝 뒤처져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를 들면 페이크 커피 같은 그런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시도가 있다면 충분히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면에 AI나 로보틱스의 사례에서는 저는 뭐 다른 국가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혹은 더 나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AI로 상권 분석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거의 다 대부분 쓰고 있고 또 이동통신을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데이터가 굉장히 잘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데이터가 양질의 것이기 때문에 AI의 결과물도 훨씬 더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런 제조업에 우리가 기반이 있기 때문에 로봇, 뭐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라던가
뭐 푸드 서빙 로봇 그리고 뭐 쿠킹 로봇 이런 쪽에 있어서는 또 한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이 뭐 예를 들면 푸드 컨텐츠를 유통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최근에 K 컬처 붐, 이제 한류 붐에 또 힘입은 바가 커서 여기서도 또 원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되게 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세션도 너무나 유익한 발표 진행해주신 대표님께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